기온은 15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세가 약한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합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비례정당을 못 만들자 시민사회에서 연합비례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 없이 개별 정당들이 연합할 수 있는 빈그릇,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니 여기로 다들 들어와라, 이런 의도인데요. 플랫폼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 이 당의 대표 우희정 대표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가,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어떤지, 그 어떤 형태의 비례연합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공약,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였는데요. 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죠. 그런데 지난 1월 검찰개혁안,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면서 검사직을 내려놓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내전 작가로도 유명한 스타 검사 출신의 김웅 전 검사인데요. 그는 사표를 내고 왜 정치에 뛰어든 것인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잠시 후 속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됐는데요. 어떠신지요? 마스크 좀 사셨어요? 아직 약국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81년생, 51년생, 66년생, 76년생 이런 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못 구하면 주말에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헛걸음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괜찮다, 당신이 먼저 마스크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주겠다, 이렇게 마스크 양보 운동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데요. 저도 마스크 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실지,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보내주실 분은 저희가 모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 보십시오. 금방 정상근 기자의 모습, 브리핑 모습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마스크 좀 사셨습니까? 마스크는 일단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훌륭하십니다. KT 주님, 주디님, 저희 집은 3명 구매 가능한데 그냥 있던 거 재사용하고 면 마스크 사용 중입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 북한이 오늘 또 쏘았습니까? 아, 네, 또 썼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36분경 이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발사체가 발사가 됐습니다. 여러 종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종류, 뭐 한두 발,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몇 발이, 수발이 발사가 됐는데, 군은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300mm 신형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을 섞어서 발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이 총 3발인데요. 이 최대 비행거리가 한 200km 정도 나왔고요. 고도가 50km 정도로 탐지가 돼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요. 올해 들어서 2번째입니다. 아니, 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만 좀 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게다가 며칠 전만 해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서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을 했는데 위로의 뜻과는 좀 전혀 다른 또 행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마스크 오브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오전 그리고 점심 지나서 약국들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일단 일전에 좀 줄이 길게 섰던 약국에서도 오늘은 뭐 줄이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짧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의 눈에도 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언론은 대체로 이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 분위기는 좀 차분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국 내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가 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일전에는 뭐 마스크를 더 팔으라, 뭐 팔지 마라 이렇게 좀 실강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일단 손님들도 일단 줄이 없어서 좀 비교적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3718님 8년생 동갑내기 부부예요. 마스크 일부러 구매 안 했어요. 급하신 분들 먼저 사시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6977님 공적 마스크 업무 처리로 동네 약국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사님들도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손님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 처리 돕는 자원봉사를 할까 합니다.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5875님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도 구입하기 힘들 건데 어른용 1개와 학생용 하나씩 준비해서 작지만 사용하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친절하게 배송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크게 큰 혼란이 왔을 때 사회적 혼란 그리고 사람들의 소요 이런 거 있을 법도 한데 우리나라는 참 침착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나눔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 잠깐 인터뷰 대한약사회 이강민 정책기획실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네. 격리 해제 후에 또 추가 발병이 계속 잇따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에서 1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 신천지 교육생의 22살 남성인데요. 네. 이 남성이 지난달 17일 이 광주의 신천지 교인을 밀접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 중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또 증상도 없어서 이 잠복 2주 뒤인 지난 2일 격리 해제가 됐는데 그런데 2주가 지난 이후인 어제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런 음성인 줄 알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이었네요. 네,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광주의 15번째 확진자도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지난 3일 격리 해제가 됐는데 역시나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경기도 안산에서도 신천지 교도가 잠복기를 넘겨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25살 여성인데 21일 동안 증상이 없다가 3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를 두고 좀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잠복기가 2주가 맞냐라는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전국에서 이 28번째로 발견됐던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격리 해제 직전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런 논란이 한번 불거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2주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은 잠복기가 2주가 넘어가는 것은 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면서 2주 이상 그 격리를 확대할 근거는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이분들이 격리 수칙 어기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몰래 숨기고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의혹입니다. 네. 혹시 이 사람들이 뭐 그 격리 기간에 네. 감염이 나온 게 아니라 격리 기간 동안 수칙을 어겨서 또 감염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보건당국도 이탈 여부 파악을 급소무로 보고요. 네. 이 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그 정부의 방역 당국의 그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입니다. 신천지도 이 교단 전체에서 조금 협조하는 네네.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 좀 처벌해야 됩니다. 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나와가지고 내가 확진자인데 격리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예전에 좀 있었는데요. 네. 법무부는 이 코로나19 진단이나 이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엄중히 처벌을 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서 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 방역 당국의 조치를 위반해서 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주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결국 컷오프된 것 같은데 기자회견 열었네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속된 말로 그 양아치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그 분노를 좀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목에 다 양아치 이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이 자신의 양산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경남 양상을에 대한 자신의 컷오프를 비판을 하면서도 탈당하지 않겠다. 네. 황교안 대표가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결정을 이번 주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의외였는데 이번 주까지면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긴다는 건가요? 네네, 이번 주말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없을 텐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어쨌든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탈당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 당원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모른다. 이렇게 협잡 공천, 이 막천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 본인이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될 위기 때 본인이 구제해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이것에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닌데요. 네. 일단 그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놓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네네. 이 김용호 위원장은 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의 큰 모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결단이다라면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그가 우리가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외면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반응이 나왔습니까? 권 의원의? 권성동 의원이요? 네. 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식이 102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네. 다행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례 절차가 중단됐죠. 네. 일단 권성동 의원의 이 입장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문중원 기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으로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년간 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무려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가 있고 이들 7명이 남긴 유서 모두가 이 대동소이할 만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마사회 부조리는 조치를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에 지난주 이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마사회와 이 재발 방지안에 합의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합의한 내용은 이런데요. 일단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부경 경마 시스템, 현황 분석 등의 연구 용역을 3개월 이내에 추진하고 그 용역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그리고 이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의 책임자가 나오면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과 별도로 마사회가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중징계를 할 것. 그리고 뭐 경쟁성 완화, 차별 금지, 건강권, 기승계약서 표준안 등등에서 기존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네, 진행하기로 했죠. 네, 절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유는 이 한국마사회가 이 유가족과 위로금에 대한 공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사회 측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 연결식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구 중에 적폐 권력 마사회라는 문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유를 삼았습니다. 이에 장례위는 영정을 들고 이 부산 경남 경마공원 본관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들었는데요. 이 추가로 소식이 전해지면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 장례는 치러야죠. 네, 빨리 해결되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산재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그냥 다친 곳을 치료해주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요? 회사 대표가 벌금형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그 울산지법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한 업체의 대표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폐기물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2018년 11월 이 40대 노동자가 회사에서 팔과 어깨 등을 다쳐서 17일 동안 휴업을 했는데도 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산업재해 신고율이 좀 낮아서 네. 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굉장히 적은데 네. 그런데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각종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사망을 해야 산재 신고를 한다라는 건데 사망하고도 그런 산재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이에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급여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을 텐데 이것은 산재 발생 사실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353님, 언론에서 너무 마스크로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저희 엄마도 불안하셨는지 집에 사용할 양이 충분한데도 4시간 줄 서서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서 삐지셨는데 언론도 좀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청취자의 문자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좀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균님, 아직은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가 불안하긴 하지만 대구 경북으로 마스크 공급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저는 마스크 2주째 사용 중입니다. 2주째 사용 중은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하신데 2주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을 평상시에 손을 잘 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 지적하는데 오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구로 보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4251님, 저는 대구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하는데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 오는 고객님이 마스크 공급해 주냐며 울어서 하나 갖고 2, 3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안 되지. 저도 2일씩 썼는데 나보다 더 필요하시겠네요 하면서 2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필요할 텐데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이 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슴이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대한민국의 따뜻한 가슴 때문에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에서 2km, 또 양재에서 반포 5km 사이에서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비봉에서 용담터널 5km와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시흥 쪽으로 송산 마도 부근에서 8km 길게 정체입니다.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반포대교 남단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 차량이 2차로에 서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여파받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다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에 차가 많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장안교에서 녹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는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허황된 의지 대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웅 전 검사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소속이 미래통합당 네. 송파갑지구 예비 후보입니다. 네, 제가 기자인데 20년째 피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가 묻고 제가 답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묻겠습니다. 예. 네, 김웅 검사님. 네. 이제 후보님이죠. 후보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묻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김웅. 나이는요? 만 50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상당히 동안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생활형 검사. 예라고 출판사 사장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네. 평소 다른 별명 있습니까? 또라이. 또라이요? 예. 저도 듣긴 했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취미는 독서 아닙니까? 빈둥거리기. 빈둥거리기. 예. 성격은요? 명랑. 네. 검찰 내부에서 평이 좋습니다. 예. 일단 스마트하다. 예.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 예. 부잣집 도련님이다. 잘 나가는 귀족 검사다. 평이 좋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 저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그리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네. 그런가요? 왜 검사들이 저를 싫어해요? 네. 저희 자주 직접 뵈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발악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짧은 예. 질문입니다. 네, 예. 17년 선고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예. 2심에서 구속됐는데 엿새 만에 나왔어요. 그냥. 그 처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소를 해서 구속이 됐다, 보석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입장은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까? 정치인으로도 그렇죠? 일단 저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을 잘 쓰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별히 비유와 상징, 엄청납니다. 프레임도 잘 만드시는 것 같고요. 아미스타드, 노예의 무역선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귀에 쏙쏙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예. 생각하셨어요? 언제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말씀하시죠? 그냥 국회의원 출마나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 최근 제가 사직서 쓰고 난 다음에 네. 검찰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방해다라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 본인이 기소되니까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수사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 임대 계약도 하고 변호사 하시려고 했군요. 하다가 계약을 하고 돈도 보내놨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아직 변호사 등록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어렸을 때 글쎄요. 어렸을 때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셨네요. 정치에서 그래서 정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제가 다닌 정치학과는 주로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정치에 대한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사실 학력고사 성적 보고 과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 출마를 그러면 네. 그러면 좀 저는 그 사표를 보고 네. 사표가 굉장히 좀 직접적이어가지고 그리고 평소 김웅 검사의 김웅 검사가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추악함을 복종하거나 줄탁 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뿐. 이 더러운 평생의 더러운 이름을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표를 보고 이게 정치적인 출사표로 봤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글쎄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냐면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할 때 주변에 항상 이야기한 거 나는 내 직을 걸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이제 1월 13일 날 됐는데 사실 그게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통과시킨다고 했거든요. 공수처 법안은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사직서를 쓰게 된 게 그날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깼거든요. 잠이 깼는데 저희 이제 검사들은 나갈 때 꼭 뭘 하나씩 남기고 갑니다. 네, 이 플러스 이렇게 하나씩 쓰죠. 그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에 한거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부분과 쓰다 보니까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제 소신에 비춰봤을 때 그런 말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 근데 사표 쓰고 지인이신 H 회장님하고 정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의원님하고 서초동 방배동 설해마을 어디 퀸스파크에서 파스타 먹으면서 많은 고민을 얘기하셔가지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퀸스파크에서 파스타하고 샐러드 먹은 거는 제가 어디서 좀 알고 있습니다. 퀸스파크를 가긴 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설해마을에 있는데요. 그 분하고는 사실은 이제 아주 옛날부터 만났었고 근데 사실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른 분과 함께 우연히 만난 상태에서. 옛날부터 알고 계신 분이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 처음이 아니셨구나. 예. 10년도 더 됐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이번 그 검찰 그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했는데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 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으면 순천에서 뭔가 좀 기반을 닦으려고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회입니다. 그것도 대검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 찍어내고 박근혜 청와대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 총장 찍어낼 때 이거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정치해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게 일단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검사였지 않습니까? 검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 직이 그때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직을 그만두고 나온 것이고 이제 그 뒤에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었을 때 요소가 됐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안에서 그 검찰 내 의견하고 김웅 검사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거기서. 그렇죠. 거기도 맞습니다. 되게 전향적이십니다. 아무튼
정계 입문하자마자 스타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고요. 공천이 거의 당선 확실시되는 곳에서 공천 받았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정치권으로 넘어오니까 검사 기문과 정치인 기문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까? 뭐 비교를 하자면 검사는 그냥 달리기 같은 거면 저 정치인이 되니까 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거. 자, 수영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배운 거하고 직접 물에 들어가 보면 네. 완전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부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게 결국 그 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달리기는 다리만 빨리 움직이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권이 정권에도 뭐 정치인이니까 일단 정치인이니까 현 정권이나 여당을 비판하는 거 뭐 이해합니다. 거칠게 비판하는 것도 하는데 입당 환영식에서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 내가 검사여서 사기꾼은 잘 때려잡는다. 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 이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니죠. 그러면은 최정점에는 카르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카르텔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다른 어떤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이 카르텔의 피해자 아니냐. 난 그게 좀 의심스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은 어떤 그 가치나 이념으로 뭉친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권력의 핵심부에 가 있었다. 그런 의미죠. 이익으로 뭉쳤다. 미래통합당이요. 이익으로 같은 이익으로 뭉치기는 또 미래통합당 이쪽이 좀 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새보수당으로 갔다가 미래통합당으로 가니까 저기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거 갑자기 조금 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뭐 크게 그렇게 놀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선거 때문에 뛰느라고. 그렇죠. 선거 때문이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의사나 중도의 목소리에 상당히 충실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으로 이렇게 과연 모인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새 보수당 출신들은 다수당에 기생하려고 그 합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들 생각은 지금은 뭔가 봉합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작은 불씨로 가지고는 어렵다. 지금 뭔가 분명히 워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씨가 좀 커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었던 것 같고요. 결코 개혁보수의 꿈이 그 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친문 패권주의와 싸우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워딩만 잘라서 그렇죠. 봐서 그런 거죠. 크게 보면 무슨 뜻인가요?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패권주의에서 패권주의로 지금 모양만 바뀌고 있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는 다양성, 뭐 다른 이야기, 뭐 소수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목소리만 옳은 것이고 그 목소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 발전에 있었을 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목만 잘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제목이니까 이게 전 다 보진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서운하죠. 박근혜 정권은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자, 과거에 그 정권들하고 과거 그 정권들 때는 왜 그때는 뭐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 와서 이 정권은 그래도 그 정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낫긴 낫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정말 많이 이뤄놓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발전된 부분에서
그 비교해 봤었을 때는 과연 그걸 낫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듭니다. 아,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보다는 저는 이명박 정권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 서운합니다. 저기 주 기자님이야 네. 워낙에 그 이명박 정권과의 네. 그 대립각이 있으신 건 제가 아는데. 좀 승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과거에 뭐 그랬던 게 좋았다는 것이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픈 병자를 조금 지금 치료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네. 그 굉장히 아픈 그 환자 상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그쪽 사람한테 가 계세요. 아니 그게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관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관점의 차이인 것이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권력자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구조적인 분야에 있었을 때는 저는 좀 상당히 지금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웅, 예. 검사 김웅 말고 정치인 김웅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반성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성은 말로만 하면 필요 없거든요. 네.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나라는 권력기구 즉 검찰, 경찰, 뭐 국세청 이런 데 권한이 너무 셉니다. 네. 그리고 너무 집중화돼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셉니다. 예, 그건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거를 분산을 시키고 제도적으로 다시는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요? 예. 짧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평가입니다. 개인적 평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찰총장. 저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멋지다고요? 예. 김도우 의원처럼 예. 롤모델로 이렇게 삼았는데 김도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사퇴 촉구하고 막 그랬는데요. 예. 근데 김도우 의원을 이렇게 롤모델로 삼았어요. 김도우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의 판단을 제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방식과 그 진정성이 저는 좋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검사 김웅이 아니라 정치인 김웅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안녕하세요. 오창석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각 당 소식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였습니다. 이제 전략공천을 발표했는데요. 경기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서울 금천의 전국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역임한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각각 전략 공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결국 글로 갔네요. 네, 안산 단원 을로 갔는데요. 사실은 좋은 지역, 흔히 말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사선의 박순자 의원이 있는데요. 네. 박순자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토위원장입니다. 네. 네. 국토위원장이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힘이 셉니다. 네. 돈을 많이 나눠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지역에 많이 해놨죠. 네,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안산선 개통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김남국 변호사가 안산으로 가야 되죠? 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글로 갔을까? 그거 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보통은 전략 공천을 할 때는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예. 그 지역의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원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검찰 출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 공천을 했고요. 네. 당초 서울 용산에 도전했었던 권혁기 춘추관장이 낙마하고 강태웅 전 서울시행정 1부시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네, 이변이네요. 예, 이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합구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군포, 가브리 모두 민주당 지역구인데요. 현역의 김정우 의원과 이하경 의원이 권리당원 50%, 시민 50%의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서 본 후보를 정하게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냈었는데 네. 1차 획정안이 부결되면서 그리고 각 당의 반발로 무산됐어요. 근데 갑자기 불똥이 튀어가지고 군포로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인 김정우, 현역 의원인 이하경 의원이 지금 맞붙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그리고 서울 동대문 을의 민병두 의원은 컷오프가 됐는데요. 3월 15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현재 SNS에는 4년 전 이해찬 대표가 쓴 성명서를 서문으로 써놨습니다. 네. 이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민생당이 민주당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과연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정화 공동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저열한 술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네. 민생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생당은 거대 기득권 양당제에 참여하지 않고 예. 스스로가 그 공생하고 있다는 관계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참여하지 않겠다. 민생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연합당 얘기는 2부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라고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내는 미래통합. 이번에는 또 미래통합당으로 가셨다면서요? 네, 전권을 휘두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데요. 4.15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미래통합당이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졌습니다. 한답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좋은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간에서는 유승민 전 전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유승민 전 대표도 좀 조용하네요.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본격적인 선거 궤도에 올랐을 때는 김종인, 유승민 투톱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저기 오창석 평론가한테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 네. 항상 왜 5분당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분당 해주세요. 네,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46명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해 아파트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처리된 대구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46명이 모두 신천지 교인이고 이 아파트 거주자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에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왜 대구 MBC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입주 심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제기되는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아파트 일반 입주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동일 집단 격리 사실을 처음 보도한 대구 MBC 박재형 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정도면은 당연히 크게 보도됐을 만한 내용인데 대구시에서는 왜 이게 외부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제보자가 기억하는 건 지난달 21일인데 19일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죠. 대구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바로 31번 환자 바로 다음 날인데요. 초기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대구시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매일 하는 브리핑을 보면요, 정말 작은 시설 이런 데서 한두 명 확진자가 나와도 확진자의 동향,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번 건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상했죠.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얘기를 하고 코호트 격리, 아파트 코호트 격리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격리 조치를 하고 3일 뒤, 그러니까 대구 MBC 보도 이후에 브리핑을 한 겁니다. 대구 MBC가 이 보도를 하기 전에는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했다는 사실을 대구시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적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파트 인근에서 포교 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이례적으로 복지관, 그러니까 대구시 한 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입주자들에게 종교를 확인했다는 증언을 저희 대구 MBC가 확보했었습니다. 입주 과정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원 선거 때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신천지에서 20년간 목사 활동을 했던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이 한마음 아파트 경우는 일반적인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경우는 처음에 한두 사람이 이웃들을 전도해서 아파트 주민 대부분을 신천지화했다기보다는 전도한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또 입주 시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증언도 있는 거 보면 이곳이 또 임대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임대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입주 심사 담당자가 꼭 신천지 신도는 아닌지 또는 자격 심사에 불법은 없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신천지 교인 2명이 광주 기초의원에 출마를 했고 신도들이 이 두 사람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뛰었는데 문자를 보니까 천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선거 때마다 신천지들이 지방 곳곳에서 특히 지방의원들 선거 때는 자치단체 의원들 선거 때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예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럼 이런 지방의회 말고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하고도 연결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걔가 있을 때까지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신천지와 어떤 정치권의 커넥션은 계속됐을 것이다라고 저 때는 특정 정당을 아예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시로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46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대구 한마음 아파트 전체에 이것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시켜 질병 확산을 막는 조치를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코발트, 2번 코호트.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 듣고 오셨습니다. 2502님, 4살 아기랑 2주일째 칩거 중입니다. 어르신들 줄 서신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팠는데요. 앞으로도 칩거할 계획이니 저랑 아이 몫은 꼭 필요한 분들께 양보합니다. 이거라도 하니 행복하네요. 아이고,
큰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 네. 이 양복 적지 않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아이는 건강해야 될 텐데. 김난희님, 제가 있는 동네는 약국이 한 군데 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 전 구매 안 하려고요. 제가 구매하면 어르신 한 분이 구매 못할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서 마스크 위기, 마스크 부족 이것도 금방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484님,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64세 청년입니다. 64세면 청년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저도 마스크 쓰고 싶지만 사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웬만하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게도 좋고 더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양보와 협조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64세 청년이신데 생각은 지성이십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은하의 아리송해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6시에 라이브 비데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